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우리가 보통 가슴이 먹먹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하다 못해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물리적으로 아픈 느낌 있잖아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이 어느 날 죽음이 만나자고 말했다. 이 책을 쓰신 정상훈 작가님은 의사 선생님이자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자 우울증을 가진 엄마의 아들이자 아이의 아빠이고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몇 년 동안이나 빈곤한 국가, 분쟁 국가, 열악한 국가를 돌면서 계속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삶에 대해, 그리고 아들로서의 선택에 대해, 또 아빠로서 갖는 생각에 대해 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면에 대해 쓰셨는데 참 여러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입니다. 지독한 우울증을 앓던 의사가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세상 끝에서 아픔을 만나고 죽음을 마주하고 삶과 죽음을 통찰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에세이예요.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어느 날 죽음이 만나자고 했다. 정상훈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여러분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멋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나서 수포자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과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의사가 될 수 있다면, 만약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저는 여행 작가가 아니라 의사가 돼서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혹시 제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저는 엄마로서 종합병원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개인 병원의 원장이 아니라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면 참 좋겠다. 참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물론 아이가 원할 경우에요. 각 직업만이 갖는 어떤 소명이 있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참 특별하게도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업이니만큼 이 직업에 따르는 소명과 사명감은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현생에 의사로 살 수는 없지만 누군가 정말 이 의사의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면, 가족이나 친구가 그런 일을 한다면 정말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활동하신 정상훈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 총탄이 날아다니는 분쟁 지역에 가서 의료 구호 활동을 한다고 하면 잘 다녀오라고 응원할 수 있을까? 또 에볼라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퍼져 있는데 제대로 된 의료시설조차 없는 그곳에서 의료진들조차 계속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가겠다고 하면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저는 담담하게 잘 다녀오라고 보낼 수 있을까? 그동안 제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제3세계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이라는 게 여행 작가가 카메라를 메고 나가듯이 의사가 청진기를 메고 해외에 나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많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정상훈 선생님은 굉장히 솔직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나라의 현실에 대해, 그 고통에 대해 쓰셨습니다. 잠깐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아픔 속으로 나는 사라졌다. 내 첫 임무는 환자의 피를 뽑는 것이었다. 보호복을 입고 고글을 쓰고 앞치마를 두르면 땀이 벌써 등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모든 단계마다 동료가 철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보호복 입는 데만 10분은 좋게 걸렸다. 한 동료가 내 보호복 이마에 이름을 써주었다. 보호복을 입으면 모두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었다. 병동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한 동료는 칠판에 내 이름과 시각을 기록했다. 병동 안에서는 최대 1시간까지만 머물 수 있었다. 보호복을 입고 병동 안에서 일하다가 실신하는 활동가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이었다. 환자들이 머무는 위험구역으로 걸어 들어갈 때쯤이면 장화 속에서는 고인 땀이 출렁거렸다. 마스크와 고글을 통해 거친 내 숨소리가 들렸다. 시에라리온으로 오기 전에 네덜란드에서 사흘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공부하고 개인 보호복을 여러 번 입고 벗으며 훈련했다. 그렇지만 나 역시 두려웠나 보다. 안젤라를 따라 위험구역으로 처음 들어갈 때는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천막 안을 가득 채운 더위와 습기 때문에 공부하고 훈련한 것을 모두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병동이라고 부르지만 아프리카의 태양이 쏟아지는 초원에 천막들이 서 있을 뿐이다. 2중, 3중으로 둘러친 울타리가 없다면 증발하고 있는 시에라리온의 땅과 위험구역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열이 펄펄 끓고 눈과 피부에서 피를 흘리는 환자들의 사진을 보며 전 세계의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카일라훈 에볼라 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는 눈과 피부에서 피를 흘리는 환자를 보지 못했다. 간혹 잇몸에서 피가 배어나오거나 혈변을 보는 환자는 보았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병의 명칭을 에볼라 바이러스 질환으로 바꾸었다.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느낄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최대 90%에 이르던 치명률도 30%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끔찍한 전염병이었다. 이 병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환자를 빨리 격리해야 한다. 시에라리온에는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았고 감염 병동이 따로 있지도 않았다. 병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고 의료진이 사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는 천막으로나마 급히 에볼라 관리센터를 세웠다. 내가 처음으로 주사바늘로 찌른 환자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환자의 팔에 푸르스름하게 비치던 핏줄은 기억난다. 나는 먼저 환자의 팔을 잡았다. 사람의 몸에 주사바늘을 찌르는 일은 한국에서 수없이 해보았다. 그러나 에볼라 환자 병동에서는 완전히 달랐다. 의료진이 바늘에 찔리거나 피를 여기저기 묻히는 행위를 막아야 했다. 체혈할 때 지켜야 할 새로운 절차들이 추가되었고 이를 엄격하게 지켜야 했다. 안젤라는 내 옆에서 절차 하나하나를 감독했다. 핏줄에 손가락 2개를 대었을 때 환자의 체온과 땀이 느껴졌다. 나는 그때 맨손으로 환자를 만지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분명히 개인 보호복을 든든히 입고 장갑 2겹을 꼈는데도 말이다. 이 바늘에 찔리면 나도 에볼라에 걸린다.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다행히 주사기에는 검붉은 피가 잘 차올랐고 체열을 무사히 마쳤다. 그날 이후 내 두려움은 점점 무뎌졌다. 엉클을 찾는 아이. 에볼라 관리센터에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입원하는 병동이 달랐다. 각각 경증과 중증 병동에 입원한 엄마와 오마르는 서로 만날 수 없었다. 말이 안 통하는 이곳에서 여인은 아들의 소식을 듣고 있을까? 내가 천막 병동에 들어서자 오마르가 허공에 대고 외쳤다. Uncle, please give me water. 아저씨, 물 좀 주세요. 아이는 영어로 물을 달라고 했다. 그 말이 내겐 살려달라는 말보다 더 아팠다. 수액이 이미 들어가고 있었지만 오마르의 입술은 하얗게 뜨고 갈라졌다. 나는 아이를 안치고 물컵을 입에 가져다 대었다. 열이 체액을 모두 날려버린 것처럼 그의 몸은 뜨거웠다. 몇 모금 마시다 말고 오마르가 고개를 뒤로 떨구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불렀다. Uncle, my throat hurts. 아저씨, 목이 아파요. 아저씨와 삼촌,
낯선과 친밀함의 경계에 있는 말 엉클. 그 호칭이 주는 천진함과 절박함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의 수액에는 이미 해열 진통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준비해간 해열제 알약을 갈아서 물에 탄 다음 오마르에게 먹였다. 이젠 정말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오마르는 나를 또 불렀다. 아기가 보채듯 내가 세상 전부라도 되는 듯 나를 붙들었다. Uncle, uncle, my knees hurt. 아저씨, 무릎이 아파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린 것을 느꼈다. 아이가 나를 닥터라고 불렀다면 좀 더 냉정할 수 있었을까? 오마르가 나만 그렇게 부르며 찾는 것은 아니었다. 지나가는 내 동료들 모두에게 엉클이라고 외쳤다. 그리고 아프다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오마르는 아직 의식이 있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엄마와 떨어져 있는지 잘 알았다. 엄마를 불러도 도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만큼 총명했다. 엄마와 달리 영어로 말할 줄도 알았다. 나를 엉클이라고 부르는 소년. 오마르는 전날에도 통증 때문에 거의 잠들지 못했다. 고통은 오마르 안에서 삶의 욕망을 거듭 깨웠다. 나는 병동을 나와서 탈의실로 갔다. 먼저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는다. 그리고 나는 보호복 벗는 순서를 잊어버렸다. 이미 수십 번도 더한 동작이지만 갑자기 낯설어졌다. 오마르가 나를 불렀을 때 이미 나는 냉정함을 잃어버렸다. 완충구역에 선 동료가 멍하니 있는 나에게 다음 순서를 하나하나 불러주었다. 나는 그대로 따랐고 무사히 안전구역으로 나왔다. 그날 나는 야간 근무였다.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고 있는 아프리카의 밤은 참으로 어둡고 길었다. 조금 전 병동에 들어갔다 나온 간호사 하나케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오마르 있잖아요. 그녀는 말을 끊었다. 나는 그 무엇도 짐작하고 싶지 않았다. 하나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아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해열 진통제는 이미 용량이 넘어버렸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오마르는 하나케도 엉클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었다. 하나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모르핀을 주면 어떨까요? 나는 가만히 하나케를 바라보았다. 에볼라 관리센터에서 의사와 간호사 일에는 거의 구분이 없었지만 처방은 어쨌든 의사의 권한이자 책임이었다. 나는 어린이에게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을 처방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케는 나와 눈을 마주친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와 나의 망설임 사이로 하나의 예감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오마르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웠다. 잠들지 못한 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에 시달릴지도 몰랐다. 누구에게나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있다. 그것은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자물쇠를 풀고 수납장을 열어 모르핀을 꺼냈다. 오마르의 체중에 맞게 모르핀을 채운 주사기를 하나케에게 건넸다. 그녀는 병동으로 들어간 다음 근무조에게 주사기를 전했다. 우리는 말이 없었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오마르가 부디 편하게 잠들기를. 새벽녘 나는 다시 중증 환자 병동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모르핀은 오마르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는 얌전한 아이가 되어 조용히 잠들었다. 며칠 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나는 아이의 침대 머리맡에 앉았다. 오마르가 엉클을 애타게 찾지 않아 좋았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더는 엉클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일까? 오마르는 다시는 누군가를 부를 수 없으리라. 순간 서러운 감정이 북받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내가 죽음에 이끌린 이유를, 나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목소리에 이끌린 것이다. 그것은 나를 부르는 소리였다. 나는 살아야 했다. 살아서 이곳에 와야만 했다. 오마르가 엉클을 찾을 때 그 앞에 있어야 했다. 기꺼이 그의 엉클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의 고통에, 살고 싶다는 열망에 응답해 주어야 했다. 다행히 나는 여기에 있었다.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오마르의 손은 뜨거웠다. 마치 내가 두 겹의 장갑을 끼지 않은 것 같았다. 열과 통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맹렬하게 오마르의 작은 몸을 파괴하고 있었다. 울렁였던 감정이 가라앉았다. 나라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오마르에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오마르는 힘껏 소리쳐 나를 불렀고 나는 응답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완충구역에서 동료가 종을 쳤다. 이젠 나갈 시간이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오마르는 세상을 붙잡던 손을 놓았다. 정상훈 선생님이 레바논과 시에라리온 등지를 다녀오신 지는 조금 되었고요. 지금은 의사 선생님으로서 쪽방촌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마치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같은 병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셀 수 없는 비극, 안타깝고 황망한 죽음들, 세상을 갈라놓는 빈곤과 혐오를 목격하면서 저는 책 낼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제 어디에나 있는 죽음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정상훈 선생님은 지금에서야 이 책을 내신 이유의 하나로 이제 막 성인이 된 아들에게 왜 선생님이 어린 아들을 두고 지구 반대편의 생소한 나라로 떠났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책의 처음과 마지막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2011년에 아르메니아로 구호 활동을 떠날 때 큰아들이 겨우 8살이었다고 해요. 2015년에 시에라리온에서 돌아왔을 때 그 아이는 12살이 되었죠.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지키느라고 정작 자신의 아들이 자라는 걸 보지 못했던 아빠가 이제서야 편지를 씁니다. 어쩌면 이 책 자체가 한 권의 편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아들을 대표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아빠는 편지에서 고백합니다. 아빠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었다고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그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선택한 길이었다고요.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에 대해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의사가 우울증을 앓는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하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우울증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뇌의 병이어서 그냥 우울한 느낌, 우울감과는 다릅니다. 정신의학과 의사들은 우울증을 뇌의 감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누구나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생길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울증에 걸리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정상훈 선생님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자신이 만났던 친구들로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기 어려울 만큼 과격하고 폭력적이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주위 사람들과 자꾸 다투는 바람에 사람을 만나는 일을 계속 피하다가 결국 맡고 있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후에도 스스로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의사이면서도 정신질환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겼던 거죠. 우울증이라는 병을 앓는 동안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심지어 자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리기도 하셨대요.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아, 나는 아프구나.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때가 일을 그만두신 지 2년 정도 되는 때였고요. 그제야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런 다음 다시 웃음을 되찾고 약도 끊었습니다. 이제 아이와 함께 매일 놀아주면서 정말 빛나는, 정말 행복했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랍니다. 정상훈 선생님은 40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문득 국경 없는 의사회에 지원을 하셨어요.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8살이었던 아이를 남겨두고 아르메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죽음에게 질문합니다. 왜 나는 죽음에 끌리는 걸까? 이렇게 사람들을 구하는 동안, 사람들을 만나서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고들어요. 어떤 상황에서 불쑥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일화들, 불화가 가득했던 집안, 우울증에 시달리던 엄마와의 한 장면, 이런 자신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퍼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맞닥뜨린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이 기억 속의 한순간으로 돌아가 다시금 짚어봐요. 책에는 이런 감정의 결이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더욱 가슴 절절하게 읽게 됩니다. 빈곤과 내전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아픔을 치유했는지, 어떻게 다시 인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는지 담담하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제목은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선 사람입니다. 조금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아빠는 요즘 거울을 자주 본다. 뜻밖이지?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일할 때도 우주복처럼 생긴 보호복을 입어야 하는데 거울 앞에 서서 보호복에 빈틈이 없는지 또 빠진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란다. 처음에는 거울 속에서 중년 남성을 보았어. 그러다 아르메니아, 레바논, 그리고 시에라리온에서 보았던 거울을 떠올렸지. 그곳에서 만난 죽음들, 그것은 거울이었어. 죽음이라는 거울 속에는 내가 없었다. 죽음 앞에서는 나를 타인과 구별하는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 죽을 운명인 우리, 인간과 생명이 있을 뿐이었어. 죽어가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돕는 내가 있었다. 그것뿐이었어. 내 마음은 일찍이 느끼지 못했던 평화와 투명함으로 물들었지. 죽음은 인간의 한계선이기도 해. 그래서 인간은 그 한계, 죽음을 뛰어넘고 싶어 하지. 하지만 누군들 죽음을 피할 수 있겠니? 죽음이라는 거울이 내 존재를 지웠던 그 순간은 무척 짧았지만 참으로 놀라웠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조차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야. 나는 남은 생을 우리가 되어 살기로 마음먹었어. 그것이 죽음이라는 운명, 한계선을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야. 이 책을 읽으면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가난 앞에서, 전쟁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죠. 또 카불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던 우리의 이웃을 떠올립니다. 정상훈 선생님의 이 책은 아르메니아와 레바논, 시에라리온을 거쳐서 쪽방촌에 세워진 코로나 선별 진료소에서 끝을 맺어요. 정상훈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아르메니아, 레바논, 시에라리온, 그리고 대한민국의 쪽방촌. 엄마의 몸과 내 마음. 그렇게 아픔은 어디에나 있었다. 동시에 아픔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이 아픔을 마주하고 깊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아픔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리라. 살아있는 것들아, 부디 행복하고 편안하여라. 아픔은 어디에나 있지요. 아프리카에도, 아프가니스탄에도, 그리고 미얀마에도, 우리나라의 쪽방촌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픔이 어디에 있건, 우리가 어디에 있건,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발 물러나 소중한 남편을 이렇게 구호 현장으로 보내주셨던 정상훈 선생님의 아내 은현님께 감사드려요. 오늘도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는 하루,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